오늘은 액션 벤나 김태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KCC의 그 전략 정책 부회장 타이틀과 그 이름으로 그리고 강남 창업센터와 협력해서 세미나를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KCC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면 30개 회원사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또 짧게 설명드리면 한국에서는 IT 회사를 20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95년부터 운영을 했었고 2010년부터 베트남 아웃소싱이 될 것 같아갖고 투자해서 회사 만들고 저희 고객도 한 분이 계시네요. 잠깐 고객도 있었고 그리고 잘 안 됐습니다. 그 IT 아웃소싱 센터가. 그래서 2014년부터 의도하지 않게 제 의지와는 전 상관없게 화장품 이커머스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게 의도하지 않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성장시킨 한국 기업. 이게 많은 분야가 있지만 한국 이커머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삐아 브랜드의 총판 힌스 브랜드라는 지금 현재 LG 생활건강 자회사인데 그 두 개 회사의 총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삐아는 베트남에서 지금 탑10 브랜드 위치에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한 70만 개 정도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핸드캐리 저희 통하지 않고 핸드캐리로 불법 수입하는 걸 따지면 삐아 같은 경우 한 150만 개 정도 판매가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삐아는 현재 매출로 보면 쇼피에서 지금 그 메이크업 립 브랜드 쪽에 탑4 브랜드, 탑5네요. 그래서 로맨이 베트남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로맨이나 3C나 포칼로는 중국 브랜드이고요. 머지도 한국 브랜드고 삐아도 한국 브랜드. 그래서 10위 안에 한국 브랜드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누즈도 한국 브랜드, 로맨, 페리페라, 인투유는 중국 브랜드고요. 로맨, 3C, 포칼로 중국 브랜드, 머지, 삐아. 그래서 한국이 거의 한 60-70% 차지하고 있고 중국 브랜드가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면 중국 브랜드가 한 6대4 정도, 4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만으로, 작년까지는 가격만으로 승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품질로도 승부를 하고 있어서 인투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여성분들 안 써보시겠지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안 써봤지만 매달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모임이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찬 모임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것도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있고 컨퍼런스 할 때는 베트남에 있는 좀 큰 기업들이랑 같이 해서 올해 5월에 할 때는 라자다랑 같이 해서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도 계속 하고 있고 외부 사업협력이라든지 공동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베트남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 일종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아마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앉아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베트남 시장은 되게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 내가 실제적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노하우 1은 연합입니다. 연합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한국 기업들이 왜 자꾸 허심을 쓰고 있을까? 10년 넘게 이렇게 지켜보면 허심 쓰고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데이터는 요거는 백업 친구한테 제가 카피한 겁니다. 지금 출처를 까먹었는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그런 자료인데요. 기업 문화는 저희 일본에도 잘 알지 않습니까? 되게 안정이고 저희는 변화를 중심으로 하고 대신에 상대적 개인주의, 요즘 뭐 MZ세대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집단주의 성향이 되게 강한 거고, 그리고 한국은 스피드 경영, 지금도 계속 빨리빨리에 대한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직업 간 자체도 개인 이익 우선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개인 이익 우선 경향이다. 그리고 일본은 조직 이익 우선이다. 이 차이가 해외에 갔을 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IT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2010년, 2013년까지 IT로 성공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 기업들을 만났을 때 베트남 기업 만났던 기업 250명 정도, 일본 기업 한 100명 정도, 한국 기업 한 4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들을 막 만났었습니다. 2024년에 되돌아와서 그 회사들을 다시 보니 그때 만났던 250명 규모는 베트남 기업은 5,000명 규모고 자기 사옥을 7층짜리 줘서 진짜 찾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규모가 됐더라고요. 일본 기업도 300명, 350명 정도 규모로 성장을 했고 꾸준하게 일본은. 한국 기업은 없습니다. 그때 만났던 기업은 다 없어지고 계속 30명, 40명, 30명, 40명, 30명, 40명, 30명, 40명. 이게 계속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개인 이익 우선주의 성향이 국내에서는 경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그게 자극이 되고 발전을 하게 만드는 그런 토대가 되지만 해외에서는 조직이나 플랫폼 이런 거와 경쟁해야 되겠는데 그걸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1년에 만났던 한국 업체를 저희가 같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면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파트너를 소개를 하면 그 다음 달에 그 옆에 회사를 만듭니다. 자기도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게 개인 이익 우선주의 성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6개월을 못 가시더라고요. 다 접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베트남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가별로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중국은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틱톡, 바이트댄스 자회사죠. 그리고 쇼피, 지금 베트남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텐센트가 이렇게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자회사는 마찬가지죠. 라자다, 지금 3위, 1위가 쇼피, 2위가 틱톡, 3위가 라자다인데 알리바바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중국은 통합을 하고 있고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 중심으로. 그리고 그 플랫폼 중심이기 때문에 물류 자체도 베트남이 중국이랑 국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물류도 국경 근처 베트남 내에 대규모 물류 단지 자동 물류 센터 같은 거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오는데 한 75원밖에 안 됩니다. 시간도 빠르면 이틀 정도 옵니다. 길면 한 5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국내에서 받는 거랑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완전히 지금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현지 기업들이랑 협력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뷰티 관련된 쪽으로 그 로컬 기업들 이제 탑들을 보면 하사키 같은 기업이 현재 180개 매장, 그러니까 왓슨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9개인가 10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있는데 지금 로컬은 180개 매장, 전국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자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도 중국은 다 플랫폼으로 연결을 좀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다른 기업들, 로컬 기업들도 작게는 뭐 5개에서 많게는 20, 30개 이렇게 해서 매장들을 전국적으로 계속 혹은 호치민의 중심으로 혹은 하노이의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을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무전략입니다. 무전략. 그리고 따로 국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개인주의 성향이 지금도 계속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어떻게 10년 전, 15년 전이랑 똑같은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연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년 넘게 지금 계속 그 협의체를 만들려고 회사 자비 들여가면서 세미나하고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모이고 결국에는 창립총회에서 세팅이 되니까 지금은 막 관심들이 많이 생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부분에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년 넘게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연합체가 생기면 그 연합체가 중심이 돼서 이커머스 기업들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기관이나 기업들과의 협력, 로컬 기업들, 물류 관련된 대학이나 이런 협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의체 단위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개인 기업과 협의체 단위로 됐을 때 이 차이점과 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베트남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리스크라는 게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리스크. 이 거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되게 많습니다. 그 리스크라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저되지 않죠. 일단은 마케팅이나 광고, 제품을 런칭하려면 팔려면 마케팅 광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리스크입니다. 베트남은 특히 저희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HR 매니저가 베트남 직원들 면접 본 직원들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직률이 엄청납니다. 이직률. 특히 그 자기 몸값 올릴 수 있는 분야들 어디냐면 이커머스, 마케팅, IT. 다른 부서 직원들 예를 들어 웨어하우스, CST, CS 관련된 조직이나 이직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케팅이나 이커머스나 IT는 정말 뽑아 넣으면 움직이고 가르치면 움직이고 그래서 보통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를 2사람, 3사람을 계속 백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이 언제 틀지 모르니까 세컨 백업을 해놓고 세컨 백업도 위험하니까 서드 백업까지 해놓는 이런 굉장히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직원들, 그러니까 이력서 낸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회사를 계속 움직여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옮기면서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사고관점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예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마케팅 매니저를 뽑았는데 첫 회사가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는 베트남에서도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 탑이죠. 거기서 2,000명이 면접 봤는데 그 사람 혼자 됐더라고요. 그럼 저희 같으면 평생 직장이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3, 4년 정도는 다녀야 되는데 놀랍게도 6개월 뒤에 회사를 옮기더라고요. 네슬레, 글로벌 회사로 계속 1년, 그리고 1년. 그러다가 저희 회사로, 왜 저희 회사를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급여가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베트남은 어려운 부분,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손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베트남은 플랫폼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등이 쇼피, 2등이 틱톡, 3등이 라자다. 이 자리가 너무 잡혀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은 시장, 첫 번째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커미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걔네들이 기존에 예를 들면 7% 받던 커미션이 16%, 20%막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커미션이. 그래서 그 얘기는 이익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커미션이 그만큼 뛰니까. 그 커미션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인플루엔서들이랑 협력하면 커미션도 뭐 1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5%. 이걸로 시작을 하니까 이익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KCC 왜 자꾸 깜빡이죠? KCC는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좀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플랫폼 내에 모델,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리더 기업을 좀 양성하자.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가능성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회사는 계속 도돌이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일예입니다. 첫 번째. 예, 일예입니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왜냐하면 모르는 시장에 진출했으니까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겠어요. 그 일예가 예를 들면 요즘은 베트남도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활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매년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 예를 들면 우리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의 중요한 부분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뭐 그만두고 이런 게 사실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몇 번 뭐 이런 게 그리고 6개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한다라고 개인기업 차원에서 보면 내부 인력 뽑든지 에이전시한테 돈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인력 뽑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포먼스가 너무 낮고 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퍼포먼스가 너무 낮고 그리고 이직도 되게 작고 그리고 비용도 기본적으로 3천만 동에서 5천만 동 15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의 직원 급여들이 나가게 되겠죠. 에이전시를 통하면 이거 너무 번거로워 나 업체를 쓸래 바로 뜁니다. 7천만 동에서 1억 2천만 동 플러스 커미션 5%에서 15%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로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호구다라고 하면 한 번에 5천만 동, 25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호구가 생겼네 이러면 한국 사람 호구네? 그러면 한 번에 하는데 5천만 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구 잡히면 일단은 한국 사람 호구 잡히면 그냥 돈을 그냥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베트남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협의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대학이랑 MOU를 맺어서 1년에 1, 2회 정도 대학이나 아카데미를 협력해서 라이브 방송 콘텐츠를 해서 거기서 자질 있는 학생들, 라이브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그 친구들을 MC로, 전속 MC로 발굴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 협의체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 전속 MC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급여 자체를 따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한 명을 쓴다 그러면 한 800만 동 정도 드는 구조로 저희가 짜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다 그러면 2시간 정도를 하니까 그걸 800만 동 받겠죠. 그러면 6시간 정도 하면 3천만 동 정도 안팎으로
커미션 포함하면 더 될 수도 있겠죠. 얘네들 급여 대졸 초임이 한 800만 동이니까 5배 정도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되게 유익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수천만 동을 안 들이고 800만 동을 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 연합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KCC가 추구하는 것은 협동조합형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시스템 개발부터 해서 운영, 플랫폼 협력이나 브랜드 발굴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협의체 단위로 움직이면 정말 쉬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안 합니다. 한국 기업들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그래서 그 실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KCC 라이브 방송이 발굴 컨테스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3개월 동안 2개월 정도는 교육하고 테스트하고 1개월 정도 인턴십, 기업들한테 인턴십해서 베트남에 있는 현재 휴텍대학이랑 MOU를 맺어서 휴텍대학은 지금 업세트를 한 상태이고, 다른 중부지방의 다낭 쪽에 있는 대학, 하노이에 있는 대학들 다시 MOU를 맺어서 그 대학이랑 공동적으로 이걸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의 기업도 지금 카카오 그립이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라자다 베트남도 지금 MOU를 맺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런 라이브 MC들을 확보할 수 있는 풀과, 그리고 이 MC들 전속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되겠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플랫폼 부분인데요. 이건 연합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걸 사업화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궁금하시겠죠? 자,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다들 아시는데 이걸 무시하는 그런 데이터죠.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제한 외국인의 통계를 보면 베트남이 2위입니다. 지금 30만 명 이상이, 이거는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뭐 관광이나 뭐 불법이나 이런 것들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30만 명.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조선족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다른 좀 여러 국가들이 있겠죠. 동남아시아도 여러 국가 있고 싶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경제나 인구나 모든 면에서 베트남보다 우월하지만 베트남이 왜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전략적 국가인가라고 하면 이 부분이 너무 많은 사람들, 지금 그 명동에 가셔갖고 뷰티 매장 한번 딱 들어가 보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직원입니다. 그리고 명동에 그 되게 유명한 중국집에 지난번에 갔는데 저희 베트남 인플루엔서들이 거기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직원이 베트남 직원이 그래서 아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곳곳에 한국에 포진을 하고 있고, 결혼에서도 물론 각 지방에 흩어져 있고, 경남에도 엄청 많은 그 결혼해서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어떤 존재일까? 17만 명 이상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20만 명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뒤로 좀 꺾여서 다시 증가세로 가고는 있지만 2023년 제외 동포 상위 10개국 안에 5번째입니다. 근데 동남아시아를 보면 1위입니다. 첫 번째. 미국, 중국, 일본은 뭐 비교 대상을 사실 할 수는 없겠죠. 네. 베트남이 지금 계속 상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사실 바라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왜 베트남의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협력 전략이 좀 필요하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플랫폼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플랫폼화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만 모를 뿐이지, 플랫폼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KCC가 그런 역할들을 해서 브랜드 파트너나 세일즈 파트너나 플랫폼 파트너나 연결을 해서 국가별로 이 연결된 걸 통해서 비즈니스화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일례가 카카오 그립입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닌데 카카오 그립은 현재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1등 업체죠. 25,000명 정도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셀러 네트워크가 25,000명 정도 돼요. 대단한 거죠. 틱톡을 대항할 수 있는 한국에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팔고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내가 좀 이따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왜 판매가 안 되냐면 내 제품을 자꾸 우겨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제품을 자꾸 팔려고 하는 게 문제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마지막 부분인데 그들이 원하는 거를 팔아야죠. 그들이 사고 싶고 그들이 원하는 거.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내 걸 팔려고 하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그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셀러나 제품들이나 브랜드가 필요하고 그게 이 플랫폼 파트너로서 그립이 되게 좋은 그림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립의 25,000 플러스 다른 지금 경상남도랑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쫙 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제품 중에 베트남 시장에 맞는 거를 콘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걸러내, 1차로 걸러내는 게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는 방식은 내 거를 그냥 자꾸 이거 팔아. 이거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걸러내서 고객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뽑아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립에 있는 셀러 네트워크라든지 라자다에 있는 셀러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판매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역으로 이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거 말씀드렸고 요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걸 생각을 안 하는가? 자, 이렇게 해서 플랫폼화가 되면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먹고 싶은 베트남 음식도 많겠죠? 베트남에 놀러 오신 분들이 사는 제품도 되게 많습니다. 라면 되게 좋아. 하오하오 라면 되게 좋아합니다. 맛도 되게 있어서 하오하오나 뭐 커피라든지 코코넛 커피라든지 되게 많습니다. 베트남에도. 그걸 왜 한국에 팔지 않는지 어떻게 해요? 그립 통해서 그립의 베트남 특별관을 만들면 되는 거죠. 혹은 경남에 연결해서 경남을 통해서 팔게 하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 베트남 사람이나 아니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것도 시장에 대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플랫폼을 가져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셀러를 안 모아도 25,000 셀러들이 쫙 그걸 베트남과 만들어서 그들이 팔아주고 그들의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자기가 자꾸 만드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라이브 커머스 페스티벌을 또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커머스 협의체랑 카카오 그립이랑 라자다 베트남이랑 그리고 한국의 지자체 같이 해서 이게 되면 양방향으로 크로스보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한국에 있는 좋은 브랜드, 무슨 브랜드? 그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그러면 애를 쓰는 노력이 그만큼 덜 들어가겠죠. 왜 안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걸 자꾸 주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원하는 걸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있는 좋은 브랜드를 가져다가 한국에 판매를 하면 돼. 이미 30만 명 이상의 시장이 있는데 그 이상의 시장, 50만 명 베트남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100만 명 시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산발 프로세서를 통해서 100개 브랜드를 선발을 하고 3일 동안 이제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형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트남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고객 오리엔트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오리엔트된 거. 내 제품, 예를 들면 여기 부분인데요. 대부분이야. 이거는 꼭 이커머스를 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 걸 잘 만들어서 고객한테 자꾸 주입을 하려고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고객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많이 쓰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소비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성공해서 베트남의 비즈니스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대부분이 다 고객 관심이 없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다 고객 관심이 없습니다. 고객이 이걸 먹고 죽거나 안 죽거나 상관없습니다. 고객이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제품만 사기를 원하는 고객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관심이 있는 접근으로 한다라고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다 열등생들에서 조금만 하면 우등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코참을 통해서 그 기업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뭔가 행사를 좀 마련하고 싶다 해서 좀 준비를 해달라,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VR 의료기계, 간호 시뮬레이션, 그리고 VR 플랫폼, 의료 주사기, 우울증 완화 패치, 애견 사료, 그리고 양갱, 밤양갱.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 그리고 VR 같은 게 베트남에서 왜 필요? 관심들이 없는 거를 자꾸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이거 좀 팔아줘. 그래서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고객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차라리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습니다.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 트러블 많은 여성들이 정말 많은데 다들 화장품,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백 얘기하고요. 트러블 있는 여성들이 한 60-70% 되는데 미백 얘기하고 미백이 좋아. 이런, 그러니까 전혀 고객 관점이 아니고 자기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니까 차라리 피부 트러블 화장품만 쫙 모아서 그거에 대한 박람회 같은 것들을 페스티벌이나 엑스포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고객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목에 여드름 하나 나면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 이게. 이 하나 나는데. 근데 이 덥기 시작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화장 문제도 그렇고 너무 신경 많이 쓰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 그런 그 업체들 화장품들을 해서 정말 효과 있다라고 하면 당장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고객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키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플랫폼화도 시키고 있고 연합도 하고 있어서 사실 어떤 아이템이라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잘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연합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고. 이 얘기를 마치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2022년 데이터입니다. 코스인 코리아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내가 회사를 만들면 이거 화장품 회사 리스트 2022년 지금 좀 다르겠죠. 2024년은 되게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2022년까지
내가 회사를 만들면 얼마 정도 매출이 나야 성공했을까라고 하면 저라면 한 300억 정도. 보통 한 100억 정도가 되면 이제 좀 성공했네 매출이 그 정도라고 보통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등록된 화장품 업체가 4만 개가 넘습니다. 4만 개가 넘고 이때라고 하면 3만 개가 넘었겠죠. 근데 100억 미만이 98.8%입니다. 99%가 가까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회사가 성공했다라는 게 예를 500억이라고 하면 그 퍼센트는 0.2%.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 0.2% 안에 나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연합하고 플랫폼화하는 게 이게 몸에 배어서 자동으로 딱 돼야 되는데 계속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0.2%. 0.2%를 꿈꾸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만뿐만이 아니라 IT 할 때도 20년 동안 IT 할 때도 그렇고 베트남에서 그 IT 아웃소싱 할 때도 그렇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한테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기 왜 그런가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받으면 내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왜냐면 98%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직원들을 급여를 안정적으로 주면서 10년, 20년 이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의 경영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투자받아 성공했어. 그리고 3년 뒤 엑시트해서 나는 100억 정도 받고 빠지면 난 끝이야. 내 인생은 파란만장한 성공 스토리야.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마지막 슬로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투게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제는 투게더, 스마트 투게더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10분 내외로 질문을 아무도 안 해주시면 난처하고요. 질문 좀 해주세요. 그 교민들이 거기 비즈니스하는 여러 업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업종은 뭐예요? 베트남에서? 2세 비즈니스가 되게 잘 됩니다. 이미 1세가 일궈놓은 그 예를 들어 제조 이런 공장 이런 2세 비즈니스가 최고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보통은 설립한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뭐 제품이나 투자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은 자리를 많이 잡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오리온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 회사인 줄 압니다. 오리온.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부터 해서 너무 오리온 많이 과자부터 해서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CJ도 CJ에서 만든 김치, 비비고 이런 브랜드들 엄청 잘 되고 있고. 근데 로컬이 아니라 작은 기업들이 뭔가 자기의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제조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그거는 기존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아무래도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 연령층이 좀 상당히 젊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회적 어떤 가치관, 도덕 이런 것들은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아까 그 이직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과 다른 어떤 그런 마인드, 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해요? 저는
다름은 극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하면서 제 방식으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제일 무식한 방법. 바뀌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여도 그 사람들 보기에 불합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새 지금 90살이 되셨는데 뭔가 제가 뭔가 막 해서 세종문화회관에 뮤지컬 막 데려가고 안 가 그러고 중간에 1부 끝나고 막 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최고로 대접을 하려고 해도 저희 어머니는 그게 싫은 거죠. 그냥 집에서 쉬시고 저희 큰아들 데리고 왔는데 그 큰아들 손자랑 그냥 밥같이 먹고 그냥 있는 게 그냥 그게 가장 행복인 거죠. 그것처럼 베트남도 관점이 다르고 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막 이렇게 서로가 견제를 하고 서로가 막 사상 비판을 하고 누가 누구를 꼰지를지 모르고 이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가정이라는 중심으로 가정 공동체 중심으로 생겼기 때문에 나 가족 외에는 중요한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웃긴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한 사람 필요한데 두 사람 세 사람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급여는 좀 싸긴 하겠지만 결국엔 싼 게 아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따지면 사실 한국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노동법은 얼마나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노동법은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중심의 그 나라 국민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원들 자르기 되게 쉽습니다. 자존심만 이렇게 긁어주면 그럼 바로 나갑니다. 시점이 다르지 빠르면 1시간 내로 나가든지 좀 길면 2주 정도 걸리고 대신에 백업을 안 해놓으면 타격이 즉각적으로 가죠. 왜냐하면 회사를 봐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 중심이고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겠어. 나 가방 그냥 싸들고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너무 많이 써서 휴가 좀 그만 써 라고 했는데 나 가족들이랑 가기로 했어. 안 돼. 다음으로 가. 그래? 네가 정말 원해? 그럼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해서 바로 가는 친구도 있고. 처음에 그게 이해 안 되는 지금은 그게 그 친구의 문화인 거죠. 지금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일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직의 공포가 없습니다. 이제 AI가 활성화되면서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는지 개발자들은 꾸준하게 나오는데 워낙 진출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많아서 일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한국 젊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급여도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막 점프하면서 마케팅 매니저 한 5년차, 7년차 이 정도만 돼도 3,000불에서 5,000불, 심하면 7,000불 비용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월급으로? 예. 물론 저희는 안 먹죠. 저희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지혜롭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점프하면 할수록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코참이라는 대표님 회사가 하노이에 있나요? 아니면 호치민? 저희는 호치민 코참 소속입니다. 12번째 단위업이고요. 코참 단위업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코참 멤버. 하노이도 똑같이 그런 게 있나요? 하노이도 코참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코참 안에 아까 말씀하신 협업
이커머스 협의회는 현재 저희밖에 없고요. 근데 호참이 사실 호치민 하노이는 사실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호치민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호치민 호점을 거쳐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나라별 그 교민 수를 이제 봤을 때 일본도 한 80만 명 되고 캐나다도 20만 명 되고 생각보다 그 우리보다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을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은퇴 후에 사시는 분들 많죠.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일본에 80만이 산다는 거. 그 얘기예요? 예. 제가 말씀 이해를 잘못 제가 여기 베트남에 있는 17만. 일본 사람 수, 한국 사람이 한 17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때요? 많아요? 많았겠죠. 그 통계는 없는 거 제가 예. 잘못 이해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앞에는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저도 좀 헷갈리네요. 세상에 다시 정리 좀. 그게 맞는 거예요? 맞나? 말씀하시는 혼동을. 아니요, 혼도 안 했어요. 아니 베트남의 애국인이 예.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 사실 저는 저게 자리는 그거라고 어쩌면, 오해를 해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많이 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캐나다는 인구도 많지도 않고 뭔데 어떻게 많이 있을까라고 이제 오해를 했다는 거지. 오해를 한 거. 저 표는 맞다는 거죠? 네, 저는 반대 제가 오해를 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그 태국이나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자본하고 중국 자본이 굉장히 그 뭐 자본이랄까 조직이랄까 기업의 어떤 진출 연도도 보면 빠르고,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데를 가면은 일본 자동차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자동차 하나도 안 보여. 그런 베트남도 그런 환경입니까? 베트남은 한국 자동차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투자 그거죠. 하노이랑 호치민이 좀 다른데 호치민은 현대자동차랑 기아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페스트라고 베트남에서 빈그룹에서 만든 자동차도 많아졌고 현대랑 기아차도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가 예전에는 다 도요타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하노이를 가면 아직까지 일본 자동차가 많습니다. 꼭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적으로 미쓰비시나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노이는 조금 일본이나 중국색이 좀 더 강하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호치민은 한국색이 좀 더 강하다고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경 문제로 중국하고 베트남이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틱톡이나 뭐 주요한 기업들이 그 빠른 물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 자본 혹은 물류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 뭐랄까 좀 호응도가 좋은 편인 건가요? 아까 제가 베트남 사람들 얘기하면서 똑똑하다고,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중국이 싫어도 가격이 싸면 당연히 사야겠죠. 영악할 때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가격.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은, 테무도 예를 들면 똑같아요. 테무도 인도네시아 엊그저께 자료 보니까 인도네시아 진출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내에 영향을 줘서 국내 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베트남 없습니다. 웰컴.
지금 KCC는 뭐 양쪽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노이하고. 아니 호치민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뭐 다 통합이 되겠죠. 호치민에 있으면서 월 1회씩 뭐 모임합니까? 예, 조찬 모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예. 아니, 거기에 기업이 몇 개 정도? 100개? 그 호치민에 있는 그 코참에 가입한 기업들이 지금 2,000개가 있고요. 현재 KCC 소속 멤버는 회원사는 30개의 회사. 30개? 예. 근데 사실은 이커머스라는 거는 커머스지 않습니까? 커머스에 이가 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커머스는 인류의 태생부터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사실은 커머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환경, 내가 쓰고 있는 방법이 바뀐 것 뿐이지 이커머스는 사실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은 이가 다음번에 뭐 다른 글자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업이라 심지어 제조라고 해도 마인드만 바뀌면 그게 이가 될 수, 커머스가 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이커머스. 광락도 마찬가지. 그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다 이커머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분 중에 궁금한 거 없어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마케팅 매니저가 5천에서 7천 분을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기업이 그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왜 그 인건비를 주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네. 그런 기업이 있으니까 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기는 그 평균적으로 그 국민들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월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방금 사례로 얘기했을 때 이제 화장품의 성공 모델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베트남 시장이 완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께서는 화장품 외에 베트남 사람들한테 주 타겟층과 어떤 품목이면 앞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 이제 고객 관점으로 바라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 같고요.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이잖아요. 그리고 젊은 층의 이 비중 자체가 되게 높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줄어들긴 하지만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 늦게 결혼하려고 하고 한 명 낳으려고 하고 한국처럼 급격하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젊은 층이 되게 많고 아까 뭐 40만 원 얘기한 부분은 일반 노동자는 사실 40만 원 이 정도 받기는 뭐 예를 들어 800만 동 정도인데 그 정도 받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분야는 보통 시작할 때 800만 동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1200, 뭐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반해서 IT, 이커머스, 마케팅은 예외 상황으로 점프가 되게 급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베트남 대기업보다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를 글로벌 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닌데 저희는 작은 기업인데 근데 글로벌 기업으로 보면 질러 5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젊은 층 시장에 뭐가 맞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꼭 화장품이 아니어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슨 품목이냐 이런 거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 대륙이 많은 기업들이 한번 컨텐츠에 참여해서 서류 심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한번 필터링을 해야지만 그래서 100개 뽑은 데서 한번 그 경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고 그 서류 검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베트남 사람들이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필요해? 아 이거 필요 없어. 이건 지금 아니야. 그 걸러주면 그 다음에 이 브랜드들이 각각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면 결과들이 조금 더 쉽게 나오게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또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